질병의 영점술. 화학물질을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69년부터 화학물질 다른 병인 직업에 대해 발암성을 평가하는 최초의 작업을 시작했다. 국제암연구소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와 같은 회원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일구는 인체 발암물질로 확인된 물질이나 직업을 뜻한다. 평가 보고서는 주로 전 세계의 학계와 정부기관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한다. 국제암연구소 환경보건청 국립독성관리체계가 처음부터 1990년까지 전반적으로 사용했던 암 분류체계는 과거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를 근거하여 인체 발암성을 계산한 것이었다. 백혈병이 희귀 질병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작업자들 중에서는 백혈병이 걸리는 비율이 낮은 것도 이것은 벤젠과 백혈병의 그 예에 대해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벤젠을 사용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초기의 백혈병 보고에서부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 현상이 우연히 일어난 사례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1963년 소련의 연구자들이 직업적으로 벤젠에 노출된 작업자들에게서 16건의 백혈병 사례를 확인했다.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학교 라보로 병원의 엔리코 C. 비글라이니 리아니 박사와 줄리오 사이타 박사가 1964년에 벤젠 노출과 백혈병의 연관 가능성을 보고했다. 그들이 보고한 47건의 혈관 이상 사례에서 6명이 벤젠 노출을 경험한 백혈병 환자였다. 이탈리아 도시 파비아의 산업연구소도 61년에서 63년간 벤젠이 포함된 구두 제조용 접착제에서 노출된 작업자들 중에서 5건의 백혈병을 포함한 41건의 혈액 이상을 관찰했다. 그러나 비글리아니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흡연과 폐암에 대한 빈도와 도로 연구에서처럼 이 사례를 대조군에 비교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발견이 우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다. 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그러했듯이 벤젠에 노출된 작업자들에게 발생한 다수의 암을 벤젠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생한 암과 비교하는 역학 연구가 필요했다. 리처드 도어의 공동 연구자였던 오스틴 브래드퍼드 힐이 역학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했다. 힐은 황리버학회의 회장 연설에서 흡연과 폐암에 대한 연구에서 통계적인 관련성으로부터 어떻게 인과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했다. 힐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 인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관성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힐이 개발한 방법은 예컨대 벤젠과 백혈병처럼 질병의 화학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논거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힐이 고려했던 첫 번째 문제는 연관성의 강도, 스트렝스였다. 예를 들면 그는 퍼시벌 부엇이 기록한 굴뚝 청소부에 음낭암 발생의 큰 증거를 지적했다. 힐은 음낭암에 대한 굴뚝 청소부에 최소율이 노출되지 않은 작업자보다도 200배나 더 높았던 사실에 주목했다. 흡연자의 폐암이 10배 증가한다는 사실도 인용했다. 그런 흡연자의 관상동맥 혈전증이 2배 증가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역학 연구에서는 관상동맥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모든 가능한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힐이 고려했던 요인은 관찰된 연관성의 일관성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연관성은 다른 장소, 상황, 시간에 있었던 다른 세례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는가? 연구에서의 일관성은 양적 연관성의 원인으로 통계적인 우연을 배제할 것이고 특징이 다른 연구들 사이의 일관성은 서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힐이 고려했던 세 번째 특성인 특이성은 연관성이 특정한 작업자들과 특정한 종류의 질병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힐의 네 번째 특성은 시간성이었다. 화학물질은 질병 발생보다 먼저 일어났어야만 한다.
이런 당시의 지식에 따라서 기현상은 거래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흡연의 경우에 폐암의 시간적인 증가는 흡연량의 증가와 일치했다. 대부분의 남성은 흡연을 했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폐암과 흡연의 성 차이에도 정합성이 적용되었다. 담배의 타르가 실험 동물의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빈도의 증명과 담배에서 변조 이론이 확인된 것은 정합적인 연관성의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것을 정합성 대신에 생물학적인 기울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노출을 찾아가거나 연관된 사건의 빈도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특징도 가능하다. 실은 어떤 상황에서는 비유, 아날로지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달리도 마이드나 홍역에 의한 기형아 출신들과 임신증의 다른 의약품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노출에 의한 기형아 출산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를 인용했다. 과거에는 기형아의 가능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달리도마이드와 홍역이 기형아 출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달리도마이드나 홍역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이나 바이러스 감염도 그럴 수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연관성을 연구해야만 하는 9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제시한 이 조건들을 인간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증거의 규칙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경계했다. 예를 들면 염화비늘과 간의 혈관 육종 사이의 인과적인 관계는 이 질병이 매우 드물었고 작업장에서의 노출이 일관적이었으며 발암성 분류 체계에서도 물론 동물 실험의 결과를 평가한다. 그러나 실제로 동물 실험의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평가가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사람에 대한 연구를 인정하는 데는 명백한 기준이 필요하다. 조심스러운 이 분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외부의 환경보호청과 국립독성관리체계가 구체적인 발암성 분류를 사용하는 과정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어떤 화학물질이 인체 발암성인지 아니면 동물에게만 발암성인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환경화학물질에 대한 정부 규제에서는 모두 똑같이 취급된다. 정부 기관은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어떤 노출 조건에서는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자세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보다는 인체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일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규제적인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규제 대부분은 불확실성이 개입된 경우라면 가장 적극적인 예방책을 펴야 한다는 철학적인 입장. 사전 예방 원칙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강한 설득력을 발휘해왔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게 되는 입법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오존층 화학염물질을 규제하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92년 기후변화 협약, 92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95년 유엔 공해의 협정은 모두 사전 예방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환경보호청은 암 이외의 독성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 특이 독성을 포함한 심층 평가를 실시한다. 국제암연구소가 1992년에 발암 메커니즘 자료를 근거로 동물 발암 물질을 상향 또는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변경한 것은 발암물질 평가에서의 유일한 예외 사례였다. 유전자 독성 시험의 결과와 실험 동물과 인간의 발암 메커니즘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은 화학물질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변경된 기준이 심지어 인체 자료가 제한적인 경우에도 인체 발암성 분류를 성령 조정하기 위해서 메커니즘 자료를 인용하는 등 편향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국제암연구소의 분류의 평평성이 부족한 이유는 실무위원회가 화학물질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실무위원회에 누구를 참여시키고
어떤 화학물질을 평가할 것인지는 당시 국제암연구소 수장이던 로렌조 토마티스의 권한이었다. 1994년 국제암연구소의 수장에 취임한 파울 클라이후에서는 자신의 전공인 뇌암에 대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연구 사업도 관리했다. 발암 메커니즘 평가 보고서. 실무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4종의 화학물질이 발암 메커니즘 자료를 근거로 하향 조정이 되어졌다. 자, 그런 미세 결정은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종양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등등 평가 보고서들에 에서 종양 레트와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 생산 억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갑상선 종양 형성 반응을 나타낸다. 크랜베리 논란을 일으켰고 레이첼 카슨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암물질의 사료로 사용했던 바로 그 화학물질인 아미트롤도 하향 조정되었다. 아미트롤에 의해서 갑상선 과산화 효소가 억제되려면 레트의 경우에 매우 낮은 농도의 아미트롤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농도의 아미트롤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상선 과산화 효소를 억제를 유발하여 방광 감염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설파메타진도 하향 조정되었다. 더 실무위원회가 메커니즘 자료를 근거로 8종의 화학물질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암연구소의 전 수장 로렌조 토마티스는 실무위원회가 분류 규정에 허용되는 메커니즘 자료로 활용하여 화학물질들을 하향 조정한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마티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국제암연구소의 당시 소장이던 파울 클라이후에스는 여전히 본부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던 토마티스의 건물 출입을 금지시켰다. 빈센트 코글리아노가 2003에서 2011년간 사업의 책임자를 맡았고 그 후에는 커트 스트라이프가 책임자가 되었다. 그들의 재임 기간 중에 가장 많은 화학물질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메커니즘 자료를 근거로 하향 조정된 경우는 없었다. 균형 잡힌 평가에 의한 검토가 빠진 사전 예방 원칙이 다시 대권을 장악한 것이다. 코글리아노가 재임한 2008년까지 모두 52종의 물질이 상향 조정되었다. 라이스가 평가 보고서 사업을 책임지던 기간에는 11종이 상향 조정되었고 8종이 하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적어도 8종이 상향 조정되고 메커니즘 자료를 근거로 하향 조정된 경우는 없었다.